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봄이에요. 네, 여기 특히 여의도는 벚꽃이 만발해서 너무 화양연화다. 이번 주를 즐기지 않으면 또 지나간다. 안 된다. 예, 반드시 예. 이번 주에는 윤중로에 예.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요. 벚꽃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불광천에도 맞아. 예. 굉장히 벚꽃이 만개해 있고 오는 길 내내 꽃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네. 우리들 마음에도 꽃이 핍니까? 저희 뭐 선선하게 야장에서 어제 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예. 어제 저희 봉지욱 기자하고 같이 기자들의 맛집. 기자들의 네. 맛집. 예, 김은지 기자는 전주에 출연하고 예. 그러니까, 또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출연을 이 하게 자리에 함께 됐는데 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어지러워요. 지금. 오늘 방송도 있는데 근데 맛있더라고요. 고기 맛있었어요. 그 고기가 아주 오, 맛있었다. 기가 막히고. 예. 방송을 기대하는 것으로. 네. 저는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봄이 좀 새롭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봄을 못 즐겼구나 이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때가 딱 그 4월 1일이 탄핵 선고 되느냐, 안 2일이 돼. 날짜가 나온 날일 거예요. 맞아요. 4월 4일이 3일 전에 선고 날짜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때까지 예. 막 너무 애를 타면서 예. 이러다 나라 망한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드디어 좀 꽃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이제야 꽃이 보이네요. 작년에는 봄을 즐길 여력이 맞아요. 없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봄이 오는지도 모르고 네. 그야말로 대선 끝날 때까지는 진짜 긴장 살얼음판을 모드. 그렇죠. 살얼음판을 네. 걸어왔고 오늘 제가 다시 또 김병주 의원의 막 지금 정신머리 다 자격 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장면들이 있다.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도처에 그럼요. 살아 있다는 예. 것이고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광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들 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이번 기회에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은품 혜택 말고 다른 것은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다른 것은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0명 가입시켰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40만 원. 40만 원, 4만 원씩. 예. 네. 고기 많이 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썼습니다. 네. 요 크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어오늘 동키크림 당나귀 삼행시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좀 네. 띄워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 좀 세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당. 네, 당.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 나. 네, 왜 안 해요? 죄송해요. 남의 걸 대충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해주세요. 예, 광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자. 나. 나도 모르게 달라진 피부. 귀하게 관리받은 느낌 동키크림입니다. 귀하게 관리받은 박수, 느낌. 박수. 예. 사실 삼행시 하면 우리 구교훈 기자가 진짜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거든요. 맞아요. 삼행시의 천재. 제가 봤을 때 GPT 이깁니다. 이거는. 오! 그 정도로 대단하게 야, 잘했어요. 한번 해볼까? 수시로 막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생각나면 수시로. 바로 그래요. 당나귀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자, 요즘 같은 한절기 건조함 때문에 주름이 더 깊어지시는 거 혹시 느끼시고 계십니까? 특히 40대부터는 주름
미용 케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세안하시고 나서 팔자주름, 미간, 눈가에 콕콕 발라주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촉촉함은 기본이고요. 은은한 광채가 살아 있습니다. 디오오늘 동키크림이 특별한 이유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얻은 동키 밀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도 수출되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3개 세트 52% 할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랐는데 광채가 나지 않는다. 100% 환불해 드립니다. 근데 진짜 광채가 나요. 바르는 순간 바로 광채가 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말씀드리면 요새 전화번호 공개가 유행이에요. 우리 김부겸 총리. 예. 전화번호 공개해 드립니다. 010-6380-4733 010-6380-4733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교영 기자의 당나귀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자, 해봅시다. 맞춰주세요. 자, 당! 당을 가리지 말고 바르세요. 오. 나. 나를 위해서요. 귀. 귀한 당신을 위한 동키크림. 진짜 야, 잘한다니까요. 진짜. 야, 천재다, 천재. 아니, 야. 구경 기자가 저한테 의뢰가 평소에 많이 와요. 사장님 의뢰가. 진짜 귀인들 모셨을 때. 회식 가기 전에 구경 네. 기자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고위 진짜? 관계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은 삼행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렇게 꿀팁을 얻는다고. 진짜. 제가 오늘 경찰관 한 분이 네. 저한테 이제 그 삼행시 의뢰를 하셔가지고 네. 무슨 일인가 해서 했더니 네. 그 서장이 이렇게 소집한 이렇게 네. 아마 회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경찰에서 네. 그 휴가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 경찰들 포상의 차원에서 네. 이제 뭔가 격려를 할 서장이 쓸 수 있는 휴가증이 있는데 제 삼행시의 덕택에 그분 휴가. 휴가를 갔습니다. 야, 네.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언뜻 진짜 이게 네, 그럼요. 정말 대단한 기계가 센스예요.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전 삼행시 진짜 와, 못하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삼행시의 전문가다. 네. 이야. 진짜 전혀 약조하고 한 거 아니죠 지금? 네. 전혀 바로 아니에요. 한 저는 겁니다, 바로 지금. 네. 예, 바로 한 겁니다. 네. 구경 야. 기자의 그 삼행시 전설은 사실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다들 야 삼행시의 달인이시네 이렇게 평가를 기획이란 해야지. 말도 있네. 읽지 마. 자, 선풀 네, 부탁드립니다. 선풀. 네, 저희가 요새 멍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멍든 가슴을 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풀을 주시면 저희가 응원을 먹고 한 땀 한 땀 잘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악풀보다는 선풀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그러니까요. 주시면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동 상황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또 그 제주 뭡니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예, 예. 네. 에너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네.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호르무즈 그렇죠. 뭐 사실 홍해, 의존도가 너무 높긴 지금 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서 오게 생겼어요. 원유가 어떤 그 이제 공급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중동 말고 딴 데는 원유가 없나? 그럼 그걸 받아서 우리가 정제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는 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등등의 네. 대안에 오늘 뭐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그 중동 위기 상황부터 좀 살짝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추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폭주. 네. 근데 폭주를 내일 하고 오전에 또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뭔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있는데 그만하라고 좀 네, 전해주세요. 어제 오늘 워낙 상황에 따라서 네.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일 그러니까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당장 만우절이 있습니까? 예, 댓글에 미국 기준으로 그날이 4월 1일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만우절이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의 신뢰를 못 받고 있어가지고 네,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장기전에 수렁이 빠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안 받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셀프 승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도 이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심각한 게 트럼프가 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네타냐후의 꾀임을 받았든지 어땠든지 간에 명징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잘못한 후과를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고 그 호르무즈에 지금 통행세만 내게 생겼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예.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사실은 자기 동맹국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본인 스스로는 이란과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협상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게 협상의 수위라는 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 간의 책임 있는 약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밑 소통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물밑 소통으로 과연
과연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인 이란 전쟁을 네.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하는 거고 네. 결국 우리가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의존적인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심대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봉쇄 문제를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마치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네. 지금 우리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라는 것은 외생 변수에서 너무나 커졌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런 그 위기나 이런 자체 생존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이 지금 잠 못 이루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잠이 하고 안 온다. 있잖아요. 네, 에너지 에너지 문제라고 때문에.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당장 다변화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내일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과제이고 당장 OECD에서 우리의 성장률을 낮춰가지고 발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환율도 1,530원 그리고 오늘 오늘은 환율 지금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어제 또 트럼프 발언 때문에 네. 오늘 또 증시는 올라가는 모양새긴 하던데 아. 5천대 초반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다시 올랐어요. 종전 기대감에 많이 코스피 올랐어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맞습니다. 5,300선을 회복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어젯밤에 롤러코스터네. 그러니까요. 트럼프 예. 발언에 미장도 좀 올랐고요. 이제 그거의 영향을 좀 같이 받아가지고 예. 우리도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인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체력을 키울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이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에이펙 즈음에서 대통령이 국력을 굉장히 그랬죠. 강조를 많이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교를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본 예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제 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가지고 동맹국들을 향해서 니네 스스로 석유 확보해. 지켜라. 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미국에서 사가. 우리 거 충분히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뒤늦게라도 용기 내서 해협 가가지고 호르무즈 니네가 직접 가. 그래서 가져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것. 마치 그동안 미국이 다 해줬는데 네.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당신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초토화됐고 어려운 단계 끝났다. 각자 석유를 확보해라. 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구경 기자님. 아 진짜로 이게 뭐 세계적인 안보 질서를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이 보면은 그래도 이제 평화 유지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과거에 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시대에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발생적으로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네. 미국이 스스로 결정해서 참전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함께 이제 싸우자라고 하는 것 자체 그 그러니까 레토릭이 말이 이유가 안 되는 없잖아요. 상황인데 이유가. 우리는 왜? 이란과 왜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네. 그런 식의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싸움을 강요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지만은 여러 예. 가지로 과학적인 계산을 해보고 여러 예. 실익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전히 이제 마치 그 동맹국들에게 삐졌다는 행태를 취하면서 사실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각지에 우리는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예. 미군을 주둔함에 넣는 안보적 이익 같은 경우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익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인들은 손해만 봤다는 식의 레토릭을 계속 펼치는 것은 사실은 동맹국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동맹국의 지도자를 설득할 수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명징한 것은 명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해 가고 로드리게스를 세워서 이른바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다라는 오판 속에서 이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깊은 전쟁의 수렁 속으로 미국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네네. 꼴이 돼버린 것이고 이후에 벌어질 일은 지금 국제사회의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원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각국이 지금 다 고통을 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계 각국의 고통도 고통인데 이게 당장 미국의 고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여튼 오부제를 실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렇죠. 곳이고 물론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은 좀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처럼 사이즈가 큰 나라 그리고는 자동차라고 하는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나라는 미국 아니거든요. 살다 오셨잖아요. 네, 뭐 이제 뭐 1년 잠깐 살았는데 자동차 없이 그러니까 슈퍼 갈 수 있어요? 차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근성으로는 네. 걸어서 10분 거리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사람의 상식엔 그게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10분 못 걸어가요? 네,
그 심지어는 도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어제 저는 청와대에서 경향신문까지 30분 걸어왔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날이 좋아가지고 또 걷기 좋잖아요. 걷기 좋아요. 근데 미국은 덥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걷는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도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걷고 싶어도 여기서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차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차가 신발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한테는 이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좀 막혀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피부에 닿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이 단순히 지금 마가 진영의 분열이 아니라 전반적인 굉장히 그 낮은 정서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3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중간 선거에서는 사실 트럼프 굉장히 위기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예. 더더더더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예. 미군의 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는 사실 이제 끝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안에서 사실 본인들은 그러니까 혜택만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역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심지어는 지금 뭐 국무전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배팅하려고 하다가 예,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전반적인 모럴 해설들하고 아니 하는 자기들 것을 돈 벌라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서민들한테 주는 이 이미지는 지금 판판이 다 깨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못 버팁니다. 정말 이건 네.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도 고통인데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은 사실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란숙의 윤석열처럼 계엄 선거.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아예 선거를 안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 특정 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들을 계속 펼치면서 예. 거기에 그 지역의 표는 그 예. 지역 선관위가 까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것들을 중앙 연방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그거 열어보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플로리다 예. 같은 경우.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계엄과 비슷한 어떠한 충격적인 행위에 대한 빌드업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보면 국제 질서 자체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엔이 네. 무력화된 이후에 지금 뭐 나토를 탈퇴한다라는 얘기가 그 누구죠? 저기 그 여기 십자가 그리고 나온 갑자기 그 국방장관 국방장 헤그세스. 아니 헤그세스 말고 예. 루비오요? 루비오, 예.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 예. 예, 국무장관 겸 안보실장인 거죠 지금 루비오가. 뭐 전쟁을 총괄하고 예. 있는 모습은 맞는데요. 예. 그래도 국무장관으로서는 예, 사실 그렇죠. 뭐 외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이죠. 그러니까 루비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토를 탈퇴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실 가능한. 국민만큼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도 있어서 예,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럴까 싶은데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떻게 문제는- 제가 물어보니까 예. 어제 이제 국제 전문가들한테 제가 어제 취재해서 인터뷰하셨죠? 물어보니까 예. 트럼프가 실제 나토를 탈퇴할 수도 없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두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의 국제 정치학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한물간 그런 분석들이 그러니까요. 다시 유행을 하는 시대가 돌아온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입 행태를 보면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 한창 유행했던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네. 거냐면은 쿠바 혁명 이후에 그 남미 전역에 공산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면서 이제 우파 정권으로 바꾸는 역할, 개입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런 이론들이 유효했던 것은 냉전적인 질서 안에서 미소가 겨루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 네. 마두로를 체포해서 본국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친미 정부 예, 만들긴 했죠. 명분은 그렇죠. 마약이었지만 친미 정권 수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당시의 남미와는 달리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변국들의 반응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라는 것도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이 79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래된 미국과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런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친미 국가라고 불리는 사우디나 UAE조차도 지금 이 전쟁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괴한 70년 냉전 질서 같은 그런 개입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은 그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일본 총리는 이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가 군사적 개입까지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예. 선을 그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굉장히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내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국내 정치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보이는데
네. 동맹국들 흥칭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네. 원래도 이러한 동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먹고 살고 그럼 우리는 그냥 따로 다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건 트럼프라고 하는 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제 격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네. 저는 한국인의 대미 의식도 대중 의식만큼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인들의 그 빠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의 동맹의 기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을 바라보는 것도 네. 그 저변의 여론들이 바뀌고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있으면 여전히 막 파병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미국 이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강력한 한미 동맹 네. 뭐 한미일 군사 협력 막 이러면서 뭐 동맹적 차원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런 생각이 이란이 적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이란이 공개적으로 아. 그 외교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네, 해서 그때 큰 소란이 김건희 씨는 사망 여우 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네, 어떤 파병부대 가가지고 그런 그렇어요. 이야기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때만 생각해 보면 새록새록 진짜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또 영상을 하나 30초짜리 올렸어요. 영상을? 네.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어제 특별한 설명 없이 약 30초 정도 되는 폭발 영상을 올린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약고에 약 2,000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장면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계속 전쟁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스파한의 일부 군사 시설이 공습에 따라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멈출 뜻은 없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속이거나 전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끝없이 본인이 유리하고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텐데 상대편도 그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이 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지 않다. 우리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로 드론들이 가면서 거기에 다 영상 그런 카메라를 심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동시에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받아들이는 감각도 되게 달라졌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저런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조지 W 부시가 엑식스 오브 이블이라고 악의 춤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언급한 세 개 국가가 네. 이란, 이라크, 북한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이라크는 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가 됐죠. 사실 호메이니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존속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의 차례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연역에 따르면 다음 차례는 북한. 어디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네. 때문에 우리 사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민주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유지하고 계승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그 정권 교체라는 부침을 겪으면서 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게다가 외생 변수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전 전장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간에 중동에서 한반도로 옮겨오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저런 폭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한반도 질서 속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어떤 식의 이정표를 갖고 외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을 다시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세계일보하고 문정인 교수. 문정인 선생님, 예. 문정인 신부님이시고 예. 두 분도 훌륭하시죠. 예. 문정인 교수께서 이제 인터뷰를 예. 했는데 북한은 남한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꼬여가지고 이란을 치는 공습하는 방식으로 폭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짜고 북한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끊임없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한반도 체제, 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는데요. 아주 유의적절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아이러니한 게. 사담도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도 네. 없었어요. 핵무기가. 그때, 예. 북한은 그러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고도화시키고 있죠. 더 고도화시키고 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을 갖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해설도 있는데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위기가 더 증폭될지 아니면 내일 말씀해주신 대로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발. 끝났다. 예. 종전 땅땅땅 이렇게 선언하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추경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6조 그렇죠. 예. 2천억 원. 네, 예, 규모의 26조 추경이라는 2천억 원에 거고. 이제 네. 추경이 되는데 이 돈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경 기자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목은 이제 소득 하위 70%한테 네. 국민으로 따지면 숫자로 추산을 하면은 3,500만 명 넘는 국민한테 네.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이제 피해 지원금을 준다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을 해가지고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부터 60만 원의 구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최대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인당 6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생활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구비 비용 같은 것들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생경제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금 재정을 푸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뭔가 우리 민생 생활고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하나로서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였다 이 정도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그래서 1993년 YS 이후에 갑자기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경제 계엄령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 진짜 계엄령 좀 그만했으면- 비유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끔찍한 트라우마입니다. 상황이고 예. 그리고는 그건 어떤 비유에도 저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계엄을 해제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상황을 함부로 정치적 어떤 수사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치인이든 사실은 여야할 것 없이 과거에 뭐 사법3법 그런 개혁할 때도 여권 안에서도 이거 무슨 계엄령에 준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분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동산 정책도 계엄이다 뭐도 계엄이다 이런 식의 수차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 계엄이라는 이슈를 갖다 붙이거든요. 저는 진짜 부적절하고 그것은 국민한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하게 그냥 비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저는 문해력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청와대 그 당국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긴급재정 명령권을 지금 당장 발동하겠다라는 게 그렇죠.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예.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냐면 공직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국민들은 뭐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뭐 비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불안해서. 쓰레기를 못 예, 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하고 뭐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 등은 뭐 주사 바늘이 없어가지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마치 의료 대란이 날 것처럼 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언론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성 언론들이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는 공동체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적확한 지금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맞지. 야.
무슨 뭐 당장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위기를 증폭시키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재기를 폭증시키고 이렇게 악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역할 이게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유, 정부 당국자 같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겁니다. 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이런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필요하면 네.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도 발동할 수 있으니 예. 귀하들은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라. 이 메시지인 겁니다. 무슨 계엄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그래요.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게 문제인 거는 윤석열이 내가 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필요할 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네. 야당에서 너 계엄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전혀 그런 일 가짜 뉴스라고 없다고 화냈죠. 가짜 뉴스라고 네, 이게 네. 화내고 변론을 하다가 네. 정말 벼랑간에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벌여서 나라를 한꺼번에 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지금은 최악의 위기가 아니지만 이 전황이 길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수급이라든가 경제적 사질이 생기게 되면은 국가 긴급권 중에 하나로 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함으로써 미리 선제적으로 알림을 주고 경각심을 주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안 와야겠지만 오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서 국민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 말을 한 겁니다. 발화의 시점과 포인트가 너무 다른데 이거를 계엄에 빗대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 예. 우리나라의 긴급 재정 명령권이 발동된 사례가 딱 한 번 있죠. 네, 1993년 네. YS 정부 때 그 금융 실명제 했을 때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헌법에 있는 거긴 하지만 계엄 비슷하게 우리가 다 잘 모르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그 상황에 있어서는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고 그걸 차분차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 심리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포석 그러니까 바둑을 두고 있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지금의 어떤 심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고 있는 나한테는 이런 조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설사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무슨 계엄이 아니라 긴급 재정 명령권을 통해서 금융 실명제한 거면 잘한 거 아닙니까? 좋은 선례를 남긴 거 아닙니까?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우리 그 경제가 상당히 그렇죠. 투명해지고 네. 그런 계기를 만든 거잖아요.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그 동안에는 다 비실명, 그다음 너무 차명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거래해가지고 왜 비실명이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 잘한 제도인데 이걸 마치 무슨 뭐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 역시 계속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프레임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여러 가지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의 박덕흠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관위를 따로 구성을 하겠다. 뭐 남원정 셋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자들이 어제 밭글을 돌린 것 같은데 아니었다. 박덕흠 의원으로 결정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시장 민주당 민영배 의원, 주철여 의원 두 의원 간의 단일화가 있었는데요. 민영배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광주 전남 통합시장 사실 여기는 지금 경선이 본선이에요. 그렇죠. 경선이 예, 본선이기 맞아요. 때문에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보면 민영배, 김영록, 신정훈 3파전으로 치르게 되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7.90원으로 어제보다 떨어졌어요. 예, 어제보다 0.17% 포인트 하락한 숫자로 출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에 저희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박상용 녹취록이 일파만파 네. 지금 커지고 있어요.
과연 그는 검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 검찰 전문 기자. 네, 잘알, 검잘알. 검잘알. 네. 네. 구경 기자는 이 녹취 파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민주당에서 총 3개의 녹취를 공개했다고 봐야겠죠. 6월에 네. 했던 2개와 그다음 같은 날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제 밝혔던 5월의 녹취인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화의 양태라는 것들이 어제의 녹취 같은 경우에는 서민석 변호사와 직접 나눈 대화를 통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그 피의자의 변호사가 검사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이 그러게요. 극히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거는 피의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적과 뭐 피하 구분을 한다고 치면은 그 적에 해당하는 그렇죠.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상대로 뭐 화전양면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전을 하고 평화의 화자를 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한 번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달라는 취지로 변호사한테 네. 얘기할 정도로 부탁할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네. 결국은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회유를 검사가 시도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과정상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을 텐데 혹시나 네. 유사한 행태로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조사 혹은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서민석 변호사하고 소통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통상 뭐 몇 호 검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검사실에 있는 일반 전화로 소통하지 않나요? 뭐 통상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의례적인 할 예를 수는 들면 뭐 있죠. 소환 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없죠. 예를 수사관. 들면 중요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네. 출석에 여러 번 불응할 때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소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검사실에 근무하는 그 수사관이라든가 참여하는 뭐 계장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것 자체가 네. 여러 조사를 받아본 여러 피의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만국의 피의자들이 분노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우리- 이렇게 친절한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뿐만 아니라 특수수사의 방식을 좀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물론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를 박상현 검사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칼같이 잘라야지. 그러면 그걸 들어주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훨씬 더 지금 압박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아주 거꾸로 말해보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의 변호인이 전화해서 네. 이런 식의 플리바게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조선일보 1면에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대단한 수사의 기법인가 혹은 가능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뭐라고 할까 심지어는 그 수사팀의 검사들도 같이 입장을 냈잖아요. 얼마나 본인들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모습을 그냥 보여준다는 자체가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다시금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상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 1시간 전에도 막 몇 수개를 올려가지고 본인의 이제 입장을 변소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의심이 드는 게 그 수원지검 이제 지금은 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네. 전직 검사들이 이제 일치 단결해서 박상용 검사를 엄호하는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요. 밝히기도 있어요. 이거는 팀플이다. 네. 아니, 그렇기 조직이다. 때문에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고 예. 어떻게 일개 수사검사 하나가 수사의 시종을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휘할 수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장이 있는 거고 더 높게는 또 대검이나 이렇게 지휘부들이 네,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 검찰청에서 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까지 가는 문제는 충분히 대검찰청과 좀 상의가 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어제 김현정 원내대표 대변인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원내대변인이다 보니까 본인도 그 녹취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나올 내용 중에서 그게 있대요. 박성현 검사가 윗선과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오. 취지의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윗선과 이야기해보겠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이 곧 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봐서는 네네. 그러니까 박성현 검사 혼자의 이야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정황들이 전체에 있지 않을까. 검사들은요 그렇군요. 예. 중요한 조사를 할 때 네. 예를 들면 피의자와 이렇게 대면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노트 테이프 수사관
수사관들이 치는데 쳤죠. 실제로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나 정막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거냐면 막 계속 키보드를 치는데 내가 진술을 끝났어. 네. 왜 칠까요? 그런 거 진술 하나하나조차도 상의하고. 위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사를 합니다. 아. 그 정도로 검사라는 야, 이거 사회는 물어봐. 그러니까 특수수사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일반 팀플이다. 형사 사건하고 네. 달라가지고 팀플이다. 뭐 증거 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진술을 의존적이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하는 게 기본적인 관행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정할 때도 예. 검사 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 지휘부와의 상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검과의 상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밝히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특검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들, 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다 내부에서 있었던 이프로스 메신저 이런 거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이나 수사나 조사나 있으려고 한다면은 내부에서 나눈 대화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수원지검에서 당시에 수사 검사와 부장 검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수사 검사와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이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명백히 구중할 수 있는 자료는 검찰 내부에 전 살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예전에도 뭐 쪽지 이런 거 다 맞아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네. 아, 구경 기자가 와야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출입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좀 답답한 게 그렇죠. 있죠. 사실은 이제 워치독 개념으로 우리가 출입처에 네. 나가는 건데 네. 출입처보다 더 출입처를 사랑하는 기자님들이 예, 마치 본인이 검사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그것도 참 꼴불견이다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윗선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추가로 나온다는 그 거고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으니까 취지라고 취지.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기분 좋으자 책임지죠 뭐. 어제 김현정 대변인이 저희랑 인터뷰하신 김현정 내용입니다. 네. 대변인 또 모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네. 농담입니다. 아니 저도 네. 어제 이제 신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네. 서영교 위원장. 밤에 예. 밤늦게 이제 저도 이제 취재해서 물어봤는데 문자가 있답니다. 문자. 문자도 있다? 예, 문자가 야. 곧 공개된다라는 야.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네요. 뭐 여러 가지 네. 흔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라미로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개할 거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더 나오는 것은 이제 육성도 있고 또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증좌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적절하게 감찰이 필요하다라는 그 국회 법사위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보세요? 박상현 검사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송 출연도 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글을 많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궁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정말 스스로가 너무나 떳떳하다고 한다면은 네. 저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행태를 보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은 너무나 이제 박상현 검사의 일방의 주장이라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 혹시 그 법무부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묻는 건데 아마도 이 검사들이 방송 출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그런 법령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궁박한 상황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의 해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에게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한번 또 시위 가셔야 되겠네요. 원래 이분- 그런데 자주 가시는데. 근데 이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만간 주호영 그렇죠. 의원에 대한 네. 가처분 그 인용 결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또 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그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호영 의원보다는 인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주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김영환 지사조차도 이제 가처분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주호영 의원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여러모로 수세 사실은 못 본 척하긴 했었지만 그 징계 국면에서도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것들도 다 판판이 법원에 의해서 장동혁 지도부의 결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 제지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여러모로 가도 참 민망한 상황이 되었다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국힘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만두고 광주 전남 특별시장에 도전을 하고 공관위원들이 싹 다 사퇴를 했는데 지금
그 공천을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이 한다. 컷오프된 예. 사람들이 지금 뭐 불복을 하면서 또 새로운 박덕흠 위원장이 오고 막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질서가 없, 정치부 무질서하다. 기자 하면서 이런 공천은 처음 봐서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싶기도 예, 하고요. 예. 그 지금 모든 상황이 사실 혼돈의 예. 카오스이기 때문에 예. 제 지금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아니, 어떤 예. 결과가 나와도 누군가 승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상황이면 예. 일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이 좀 네. 이렇게 장동혁 대표한테 이 질문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김영환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했는데 혹시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판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지. 우리가 뭐 저륜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예. 그 판결도 혹시나 네. 정치적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예. 꼭 좀 물어봐 줬으면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최소한의 공감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서울 오세훈 그 파동이 있었죠. 뭐 경기도도 일부 시끄럽다고 합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2명 있지만 아직도 마뜩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략 공천을 하려고 이정현 위원장이 많이 뛰었지만 대부분 고사를 했다라는 거고 네. 부산고 마찬가지로 단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경선으로 또 꼬꾸라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 결국은 그 정점이라는 것은 대구에서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 둘을 잘라냄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감 자체를 못 받는 방식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법원이 정치한다고 하는데 법원도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보더라도 법원 편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그렇죠. 법원이 네. 거리를 두는 게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판사가 보기에도 대충 지형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철퇴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조정훈 의원은 어제 시구 의원들로부터 당협 운영비 목적으로 예. 2,500만 원을 걷었는데 이걸 뭐 무슨 뭐 회비 걷듯이 걷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다달이 돈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천 헌금에 대한 문제의 제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여야할 것 없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강선우 의원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 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했던 국민의힘 발언들을 다 챙겨 보면 이 지자체단체장 선거 때는 특히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엄단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지금 물론 조정훈 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소명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의힘 스스로 이걸 좀 잘라내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또 미묘한 게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에서는 또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경쟁자였던 친한계이자 배현진, 친한계이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또 조치가 나올 있을 수 수도 있겠군요. 있다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까지 멈추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참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문제는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그맨 이혁재 씨 있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뭐 그 룸살롱 폭력 사태 이후로 사실은 네. 방송가를 떠난 사람인데 이분을 그 심사위원으로 써가지고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를 네. 뽑았는데 확정된 후보들이 사실상 너무 심각한 인물들이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최종부 씨는 그 윤서인 씨 방송에 출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을 아주 그냥 대놓고 조롱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경북도 의원 후보로 선정된 허지훈, 그다음에 경남도 의원 후보로 선정된 김용록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동조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심사를 받는 사람도 그래요. 네. 특히 이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윤허개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입길에 올랐고 지금 방송 출연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두고 공당에서 가장 국민의 민의의 대변자 쉽게 얘기하면 그 시의원이나 공직자 뽑는 공직자를 네. 뽑는 그런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그 과정상의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제 친구가 예를 들면 이게 한동훈 오디션 만세. 방송이다 보니까 6명이 심사위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파란불이 네. 3개 이상 들어오면 아마도 이제 통과하는 네.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아무도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호의를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한동훈 만세 뭐 이런 거 네. 말씀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갔으면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혁재라는 사람이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 내가 뭐 15년만 젊었어도 휴대전화 집어 던졌다는 식의 그러니까요. 본인 전과가 뭡니까 사실은 폭력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런 식의 폭력성을 연상시키게 하는 네. 언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거르고 고른 사람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니 어느 국민이 그 정당에 선뜻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가 오늘 창간 기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뭐 NBS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는 정당이 됐는데 서울시, 부산시 등등에서 쭉 돌려봤더니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다 지는 선거 네. 결과가 나왔죠,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상징적인. 큰 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2달 앞두고 있는 선거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다자 대결을 붙이는데요. 이건 양자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선거에서는 사실상 양자 물론 뭐 소수 정당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권자한테는 양자 대결로서 보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 대결에서 그 민주당의 간판을 들고 나온 후보들이 다 국민의힘 간판을 들고 나온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구도를 아주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경쟁력이 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 뭘 해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좀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각각 오세훈 시장과 지금 붙어 나왔는데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네. 사람이 뭐 어떻게든 이긴다라고 하는 네. 결과고요. 물론 정원호 후보가 42.6%, 박주민 후보가 39.6%로 오세훈 후보를 다 넉넉히 이기게 나오고 네.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재수 이제 의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재수를 대상으로 박형준, 전재수를 대상으로 주진우를 붙였는데 둘 다 43.7 전재수 박형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재수가 주진우에 대해서는 45.3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나오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확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는 그런 분위기의 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부겸 시장의 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네. 사실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사실은 매끄럽지가 사실은 그 야권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더 희망이 생기는 국면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김상욱 의원으로 사실상 일찌감치 결정을 지었고 네. 지금 아마도 이제 진보당과의 그런 단일화 문제도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범여권 단일 후보가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 울산시장이 기득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이음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전세와 대구시장의 또 이런 저력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영남의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국면 속에서 이런 영남 지역이란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텃밭에서 하는 국민의힘이 실수라는 것이 수도권 유권자들은 더 등 돌리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호 후보나 이제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격차가 오세훈 시장하고 벌어지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 사실 격전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석 달 새에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대로 온전하게 잘해왔던 부분들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네. 결정적인 차이는 정당 내부의 분란이라는 것이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지나친 자본 형태로 드러난 부분인 거고 장동혁 대표가 확실한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도출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 일찍 그 새벽 4시 반에 대구에서 기차 타고 오신 그 오마이뉴스 조정훈 대구 지역 기자가 와서 네. 그 영상 촬영한 거를 야. 이제 틀어줬는데 그 대구시당에 장동혁 대표가 왔는데 장동혁 대표를 상대로 대구시당 관계자가 이 땡땡 저 땡땡 하면서 EXX 저 네, XX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당은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그렇네요. 오래다. 예. 그러니까 저게 무슨 옛날에 보면요.
무슨 그 시청 잡배들이 와. 막 그 옛날 용팔이 뭐 이럴 때 그런 시절에 지금 정치 문화가 대구 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법원 탓, 뭐 무슨 뭐 오히려 민주당 탓. 내가 결의문 냈더니 너희들 때문에 경로했다든, 경로했다든. 예, 지지율이 왜 오히려 안 오느냐, 예, 뭐 떨어지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국민의힘에는 그 눈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철저한 처절한 반성이라도 하고 과거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다 그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로 돌아가는 그런 심정을 보였더라면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였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상당히 정돈하는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헤매고 있으면서 지금 윤 어게인만 부정선거 음모론만 외친 결과 심지어 국회 정개특위 안에서도 의원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의 질서를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거 MB의 주장대로 그 보수가 잿더미에서 참패했다. 보수가 참패했다 인정하고 예. 다시 좀 네. 출발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6%고요. 부산에서는 64.3%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서울은 50.3입니다. 국민의힘은 23.1%로 집계가 됐다는 건데요. 장도영 대표가 걸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승리의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오래 치러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에서 적어도 15 정도는 이기게 나와야지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동아일보에서 오늘 나온 정도의 격차가 마지막까지 좀 유지가 되어야지 그래도 좀 뒤비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역결집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선거 오래 하신 분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여기는 대구. 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여기는 부산. 그러니까요. 예, 늘 네. 디비졌다고 하지만 막판 뚜껑을 역결집이죠. 열어보면 찬석. 네. 이렇게 되는 게 영남권의 민심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선거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는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가 오늘 형성이 돼 있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한 여론조사에서조차도 김부겸 후보가 후보 적합도는 물론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이긴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김부겸 전 총리 자체가 대구에서 가진 이미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은 야당의 불모지였는데 선거 도전을 여러 번 했죠. 경기 군포에서 사실 꽃길을 계속 걸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이 자청해서 12년도 선거에 사실 도전을 했고 국회의원 선거 낙선을 했지만 또 14년에는 또 바로 대구시장 선거에 또 도전을 했고 16년에 드디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사를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라는 것이 김부겸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커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는 다르겠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타파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대구를 정말로 GRDP 꼴찌하는 대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 33년째래요. 리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효험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사람 김부겸. 네. 민주당 김부겸이 아니라 대구 사람 네. 김부겸. 네. 그래서 일부러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러게요. 욕설도 욕도 섞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막 욕설도 막 쓰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선거 예,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다. 이번에 예. 나 좀 찍어도 대구 사나이 아이가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뭐 그런 것 아, 이거 같아요. 경남 사투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맞아요. 우세한 네. 그런 선거 분위기다라고 분석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끝으로 요 이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공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부적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될 것인가?
말게 될 것인가. 어제 이제 그 나머지 6개 정당이 예, 6개 정당이 함께 모여서 개헌 발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안을 내기로 한 건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개헌을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과연 존재하는 개헌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서술을 좀 새로 달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일부 이제 사실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진 공통 분모에 대해서만 하자고 하는데도 그렇죠. 예. 이거를 마치 이제 그런 그 선거적인 관점에서만 무조건 이제 집권 여당에서 주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은 이번 선거를 전선을 긋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막연한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의 더 외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왜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비상계엄을 다시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의 아주 최소한의 규모의 개헌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장동혁 대표야 원래부터 지금 윤석열 씨가 계속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뭐 거기는 그래 됐다 치고 약간 포기했다 치고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이 왜 안 나서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아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의장실 카운팅에 따르면 192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그리고 김용태 의원조차도 네. 지금 이걸 찬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7표가 더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 투표를 했던 찬성 투표를 했던 친한계 의원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리정략을 따지지 않고 당파를 따지지 않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끔찍한 우리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대승적으로 투표를 해주면 충분히 200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왜 저는 친한계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정말 정파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반계엄 그리고 헌법수호 연대를 이렇게 200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아름다울 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많이. 11시가 되니까 뭐 각계 다른 곳으로 얼른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리미트님이 사투리로 구수하게 욕 박으며 말씀하시는데 아주 친근감이 있던데요. 이제 이 또한 예,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이다. 네. 그렇지만 저도 그 사투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열정을 다해서 연설을 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빨리 대구 한번 내려가서 민심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소식이 하나 또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돈봉투 살포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빠르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가 시작되어서. 11시가 아주 그냥 네. 치열한 시원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편의점 오전 8시 30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늘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그리고 네. 김은지의 뉴스인도 여러분들 꼭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론을 하려는 매체들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도 한 걸음 또 보탬이 되는 그런 매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예, 지금 네, 맞습니다.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시면 다음 주에 구교영 기자가 취재 편의점 오행시 준비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오행시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고 싶네. 너무 또 가혹하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예. 하루에 하나만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얼마나 많이 누르시는지 봐서. 네, 네. 여러분들 큰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